안녕하세요. 길량입니다. 최근 화곡동이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전세 사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꼭 맨 앞에 화곡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심상정 의원이 갭투기 서울 강서구에 몰려 10건 중 7곳이 화곡동. 이 보도 자료를 내가지고 또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화곡동 사는 주민들 정말, 아, 화곡동이 강서구에 있잖아요. 이 강서구 주민들도 참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굉장히 표피적이고,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라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뭐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해 봤더니 매매가하고 임대보증금 비율 80% 넘는 갭투기가 12만 건인데 강서구가 5,910건으로 전국 최다다. 그리고 화곡동에 70%가 집중돼 있다. 뭐 이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화곡동에 빌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곡동에 뭐 아파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뭐 빌라 숲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빌라 거래가 제일 많은 곳이 강서구입니다. 화곡동에 빌라촌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방화동이나 공항동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화곡동이 워낙 많습니다. 요즘 말 많은 전세 사기 관련해서도 화곡동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곡동이 20년 전부터 뭐 화곡 뉴타운, 최근에는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뭐 이른바 공공 방식의 재건축 재개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갖고 이 지방에서도 화곡동 빌라를 투자한 분들이 많아요. 그 재건축 재개발을 기대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이른바 갭 투자를 한 거죠. 뭐 투기나 투자나 한 끗 차이니까 갭 투기라고도 할 수 있고 2년 전 부동산 폭등기에는 화곡동 빌라값도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만큼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요즘 부동산 하락기 되니까 화곡동 빌라값도 떨어지죠. 2년 전, 1년 전의 현상이라는 게 이 전세 대출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점점 확대해 와가지고 전세값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부동산 하락기 되면서 집값도 떨어지고 동시에 전세값도 떨어지면서 이른바 이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 요 문제가 이제 크게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면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는 게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묶어서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빌라는 전부 다 전세 사기 물건인 것처럼 이 대중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깡통 전세하고 전세 사기는 결과는 겉으로 볼 때 비슷해 보이겠지만 실제 의도 자체, 그 과정 자체는 다른 거예요. 깡통 전세는 집값이나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전세 사기는 처음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전세 사기는 뭐랄까 계획된 범죄, 계획된 살인이고 깡통 전세는 과실치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죽은 건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게 된 그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된 그 의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되냐면요. 뭐 빌라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뭐 아파트 그런 거
오피스텔, 지방 소재 아파트 6대 광역시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뭐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변두리 지역, 외곽 지역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없어요, 원래. 이런 물건 사놓고 있어봐야 안 올라요.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폭등기 되면 2억 하던 게 많이 오르면 한 3억 정도로 올라요. 아파트는 몇 배씩 오르잖아요. 빌라는 안 그래요. 단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 빌라는 다르죠. 거기는 팍팍 오르죠. 하지만 일반적인 빌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폭등기라 할지라도 2억짜리가 많이 올라야 3억. 그러니까 1억 오르는 거지. 아니면 뭐 5천만 원 오르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값이 안 오르니까. 따라서 빌라를 매수하느니 차라리 전세를 살고 맙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어요. 뭐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의 뭐 주안동 그런 데가 계속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뭐 수도권 지역은 물론이고요. 그 서울 시내 안에도 빌라 가격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빌라 가격이 2억이다 하면 전세가 1억 8천 넘는 게 수두룩해요. 기본이 그래요. 그 부천 시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축 빌라라 할지라도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없어요. 거의 붙어 있어요. 뭐 500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거 많아요. 따라서 이런 물건들은 원래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빌라 한두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사업상 필요, 뭐 자녀가 결혼한다든지 노부모가 중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이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전세로 돌려가지고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전세값이 하락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 전세값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꼭 전세 사기를 치려고 애초에 의도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그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가 뭐 정착된 지 뭐 한 50년 됐다, 뭐 100년 됐다 이런 말이 많은데 전세라는 제도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이게. 근데 2년 전에 워낙 그 부동산이 심하게 폭등을 했고 덩달아서 빌라 값도 좀 올랐고 전세 대출이 계속 확대되면서 전세값도 올랐고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하락을 해버리니까 폭락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전세 사기 문제가 더욱더 부각되는 거죠. 마치 지금 저기 최근 언론 보도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은 뭐 이게 문재인 정부 뭐 정책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뭐 국힘당은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전세 사기는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고요. 지금 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크게 부각되는 게 국세, 소유주의 국세 미납 여부를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가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팀이 움직여서 뭐 수백 채씩 빌라, 오피스텔 사놓은 그 집단 같은 경우는 뭐 국세를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국세 미납 체크가 전세 사기 막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빌라 한 채 혹은 뭐 두 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미납 체크만으로 그걸 어떻게 미리 파악할 수 있겠어요.
전세 사기 혹은 깡통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막는 근본 방법은 전세를 금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법으로 금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하려면 반전세로 들어가든지 월세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에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세 60 내지 70% 혹은 뭐 80% 이하로 전세 계약 체결을 강제하자,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하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아니, 그 전국에 빌라가 오피스텔이 수백만 채 이상인데 그 개별 물건의 시세를 누가 조사해요, 이걸? 그 시세라는 건 부동산 시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데 그걸 누가 조사하냐고. 작년의 시세하고 올해의 시세가 다른데 그때마다 정부가 다 이걸 조사하란 말이에요? 이건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건 실효성이 뭐 전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개별 빌라 오피스텔 도생의 시세를 다 조사한다? 그 인력을 어디서 대며 그 비용 그리고 설사 조사한다 한들 그 소유주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되는 거지. 애초에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특히 이 전세 사기는 젊은 층, 20, 30대들이 많이 당해요. 물론 나이 든 분들도 당하겠지만 그 뉴스 보면 전세 사기 당했다고 인터뷰하는 분들 보면 대개 이게 젊은 층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왜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뉴스원 기사인데 이사비 300만 원 공짜, 깡통 전세 유인, 공인중개사 수법보니. 자, 이 기사가 젊은 층들이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20대 사회초년생에게 서울 양천구의 한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같은 평형 시세는 2억 원 내외였으나 이보다 비싼 2억 4,900만 원에 부르고 이사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했다. A씨는 20대 청년에게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곧 나갈 물건이라며 서둘러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놓겠다. 이 청년은 새로 지어진 빌라로 내부가 깨끗하고 이사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결국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깡통 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다. 세입자에게 약속한 이사 비용 300만 원을 주더라도 1,500만 원을 챙긴 셈이다. 이 빌라는 전세 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됐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20대 청년은 현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밟고 있다. 젊은 층이 전세 사기 잘 당하는 이유는요. 가장 근본 원인이 시장 조사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빌라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전세를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젊은 층이 정말 부동산 지식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오래된 기억이지만 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왔는데 정말 저는 그때 놀랐습니다. 아니 이 젊은 부부는 말이죠. 부동산 지식이 제로더라고. 그래서 그 부부 보면서 야, 저 예비 신랑 신부 진짜 부동산 사기 당하기 딱 맞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빌라 오피스텔이지만 시세가 있어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집 구할 때 현지 공인중개업소 10곳 정도 돌아다니면 5, 6개 정도 갖고는 부족해요. 한 10곳 정도 돌아다니면 이 시세를 비교적 아니지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 가능해요.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인터넷으로만 시세 파악해요. 그 네이버나 구글에 무슨 동 빌라 전세 뭐 이렇게 쳐본다고. 그러면
그 콘텐츠를 빙자한 광고가 쭉 뜨게 되죠. 거기에다가 연락하죠. 뭐 블로그 글이니 뭐 게시판 글이니 검색되지만 그거 이른바 컨설팅 업체들이 그 알바들 써서 막 올린 글도 많고 해가지고 거의 이 컨설팅 업체 글을 보게 돼요, 이게. 그럼 전화해 본다고. 그러면 어디 오라고 한다고. 가서 그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들이 대개 실장 명함을 파갖고 다니잖아, 그거. 그래서 앞에서 기사에서 봤듯이 그런 식으로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빌라가 있는 주변의 공인중개업소 10곳 정도 돌아다니면 시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그 만나게 된 컨설팅 업체 실장 그 말만 듣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말만 믿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시세를 파악한다. 이건요. 저에게 전세 사기 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꼴입니다. 요즘 신축 빌라는 아파트형 구조가 잘 빠졌어요. 옵션도 빵빵해요. 그리고 그 갖춰진 옵션 전자 제품이요. LG 삼성으로 갖춰요. 그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전자제품 아니라고. 그 다음에 이 결정타가 이사비 지원이에요.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 몇백만 원 해준다고 하면, 뭐 신축 빌라니까 깨끗하죠. 구조도 잘 빠졌지. 옵션도 좋지. 이사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돈 버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부동산 경험이 없는 젊은 층은 신축 빌라 처음 보고 넋이 빠져. 혼이 그냥 빠져나가요. 그리고 그냥 계약해버려요.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빌라 전세를 얻으러 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근생 빌라를 매수하는 젊은 층 신혼부부도 꽤나 있습니다. 이 근생 빌라가 뭐냐? 요거까지 설명하면 동영상이 길어지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근생 빌라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빌라가 어느 지역에 뭐 2억 정도 하는데 뭐 1억 5천 혹은 뭐 1억 3천 이렇게 싼 그 빌라들이 있어요. 신축인데 구조도 좋고 옵션도 빵빵한데 그러니까 전셋값보다 싼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이제 부동산 경험 없는 젊은 층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의심한다고요. 그러면 컨설팅 업체 실장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건축주가 그 빌라가 서 있는 토지를 뭐 경매에 나온 걸 아주 싸게 사가지고 애초에 공사 원가가 적게 들어서 그리고 요즘 뭐 건축주가 갑자기 좀 자금 사정이 좀 빡빡해서 빨리 자금 회전을 위해서 싸게 내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생 빌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건 그 나중에 그 구청에 발각되면요 이행 강제금 물어야 됩니다. 아주 요즘 골치 아픈 거예요. 근생 빌라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자, 오늘 동영상의 결론입니다. 이 화곡동 주민들은 좀 억울하겠어요. 이거 마치 말이야. 언론 보도를 보면 화곡동에 뭐 전세 사기범이 많이 살고 있는 것처럼 참. 강서구 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빌라라는 물건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탄생한 이래 빌라라는 물건 자체가 뭐 깡통 전세든 전세 사기든 그 가능성이 원래 상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부동산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울 시내 안에서 화곡동이 워낙 빌라가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니 뭐 깡통 전세니 이게 화곡동이어서 혹은 뭐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이어서 뭐 부평 어디 부천 어디여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제가 동영상의 제목을 화곡동을 위한 변명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든 전세 사기든 이걸 막는 방법은 뭐다? 일단
이런 빌라나 도생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전세로 안 들어가는 거다. 반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라. 어쩔 수 없이 전세로 들어간다면 제발 인터넷 검색만 해보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인중개업소 10곳 이상을 돌아다녀라. 실제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해보라. 인터넷 검색만으로 빌라 전세를 구하는 건 나보고 전세 사기 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꼴이다. 이게 오늘 동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